지금은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국가도 반도체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200억에서 250억 달러? 그럼 이 정도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전에 샘 얼터먼이 이야기했잖아요. 7조 달러 필요하다고. 근데 TSMC가 아무 고객하고 그런 식으로 협력하진 않거든요. 테슬라가 아무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TSMC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이죠. 또 다른 이슈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나라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 겁나는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팹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팹이라는 게 반도체 제조 공장이죠. 배터리 공장 아니고 반도체 공장. 테라팹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뭐 기가도 아니고 이제는 테라로 간다라는 건데 이것도 결론을 여쭤봐야 될까?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론은 일단 던져놓고 디테일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 테라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 일론이 그냥 자체 기술 가지고 다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체 기술만으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국가도 반도체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네. 뭔가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 굴기를 해서 막대한 자금을 때려 넣어서 뭔가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성공했죠. 딱 하나 빼고, 반도체 빼고.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너무 분업화돼 있고 세분화 전문화돼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긴 하지만 첨단 반도체를 못하는 이유는 결국 ASML이라고 하는 회사의 노광 장비, 네. 극자외선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 리서치 같은 증착, 식각 이런 핵심 공정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게 딱 막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론도 돈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면 개인적인 자산이 이제 엄청나게 그렇죠. 네, 이제 세계 1등 부자가 될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돈 쓰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예. 지금 원룸 살잖아요. 슈퍼카 다 팔고 뭐 지금 집 팔고 그죠. 네. 네. 그냥 진짜 원룸에 살아요, 그분. 네.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려면 할 것 같긴 한데. 무서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라는 게 일본 라피더스 네. 생각해 보면 예. 그 사실 일본의 드림팀이 모여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난다 긴다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술 다 출자하고 인력들을 오고 끌어모으고. 그리고 심지어 IBM이 기술까지 다 줬어요.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샘플 정도는 나오죠. 그럼 일론이 갑자기 뭐 반도체 한다 그러면 그 인력과 IP와 이런 것들, 그 밸류 체인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요. 저는 일론이 합작 형태나 전용 팹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합작 형태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네. 뭐 또 이제 텍사스 어디죠? 오스틴인가요? 테일러인가? 거기서도 뭐 같이 하잖아요? 테일러 팹이 지금 추가 팹을 지으려고 또 이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에 일론의 자금을 받아서 아마 합작 형태로 전용 팹이 지어질 수도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네. 테슬라 전용 팹을 네. 지어주고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거의 뭐 우리 혼자 할 거야 이거잖아요. 왜냐면은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서 만들어 제끼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게 더 많아진다. 다 사도 모자라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일론 이야기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AI 모델 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깔아놓은 AI 인프라가 한 2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쓸 것만,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xAI하고 뭐 스페이스X 같은 자기네들 회사 쓸 것만 해도 1테라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몇 배입니까? 50배요? 50배.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은 계속해서 열린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0억에서 25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에서 한 30조 후반 거의 4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럼 이 정도면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전에 샘 얼터먼이 이야기했잖아요. 7조 달러 필요하다고. 그 AI 고도화, 네. AI 인프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조 그렇죠. 달러면 얼마더라? 7천조? 아니다, 경이다, 경. 그럼 경이 되죠. 예. 네. 그 정도 필요할 겁니다. 테라 팹을 하려면. 고작 3, 40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 발표하는 것만 해도 몇백조 단위로 나오는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 좀 주식 좀 팔아야겠네. 그렇죠. 뭐
돈 많으니까. 네, 네, 많으니까. 앞으로 돈 IPO 많은 할 거 형님이니까.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젠슨 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TSMC의 팹은 진짜 예술의 경지다. 그거 누가 똑같이 카피, 복사 뭐 이렇게 붙여넣기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젠슨 왕 말이 좀 맞는 거네요. 그럼요. 대표님이 네. 보시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합리적인 뭐 추론으로 예전에 애플이 OLED를 채택할 때 LCD에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식의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용 팹을 만들고 반반씩 출자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물량을 개런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뭐 1억 대씩 사가기로 했다가 만약에 그걸 미달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물어주고 그런 식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 아마 TSMC는 안 할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한번 배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엄청난 그 수요가 있는 고객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TSMC라고 자기네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텐데 여기는. TSMC는 굳이 지금 70%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유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뭔가 그 야심찬 2등한테 손을 내미는 게 제일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보면은 TSMC는 다 엔비디아가 네. 전문용어로 아도치고 있고 다 가져가고 있고 우리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승질나니까 테일러시에다가 삼성전자랑 같이 짓자 막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 계약 조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팹에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 들어가고 문 열어달라고. 실제로 지금도 회의에 줌이나 실제로 참여하는 게 되게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고. 예. 우리 집 가깝다고. 네. 거기서. 그 실무자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도 머스크면. 그럼요. 네. 그리고 많이 배워요. 그리고 네.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줌 미팅 하는데 저기 한 칸에 일론 머스크 있다고. 맞아요. 대단한 형님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테일러 팹에서 좋은 결과를 같이 보여주면 또 장기적으로 신규 공장을 짓더라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진짜 잘해야겠네요. 그 파운드리라는 게 참 이게 재밌는 게요. 그 까다로운 고객하고, 그러니까 설계 잘하는 고객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IP라는 게 생겨요. 같이 뭔가 고민하다 보면 그 IP가 서로 공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TSMC가 그런 식으로 해서 IP를 굉장히 많이 쌓은 거죠. 특히 애플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같이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경쟁자들은 그 IP를 피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굉장한 진입장벽이 되거든요. 해자가 되거든요. 예. 네. 이게 그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테라팹, 아직까지는 누구랑 같이 한다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SNS, X에다가 태극기 엄청나게 깔아놓고 한국의 인재들이요 테슬라로 오라 막 그랬잖아요. 네네. 반도체 인재들 오라고. 그거 그러면은 그 반도체 인재들 다 끌어가겠다라는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재 있으면 만들 수 있어. 그럼 그렇죠. 결국 삼성 사람들 넘어오라는 얘기인데 또. 일단 그 현실적인 모델은 애플의 모델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우리가 설계만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애플 실리콘 그러면 얘는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는 TSMC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차세대 선단 공정이 되면요. 애플 본사에서 실제로 제조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이 TSMC 팹으로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일론이 원한 협력은 그거였어요. TSMC하고. 근데 TSMC가 아무 고객하고 그런 식으로 협력하지 않거든요. 테슬라가 아무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TSMC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이죠. 오. 애플은 테슬라 너네 어차피 반도체 많이 안 가져가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물량도 안 되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뭐 3나노에서 2나노로 갈 경우에는 그 리스크 생산한 걸 사줍니다. 애플이. 리스크 생산이요? 그렇죠. 이게 뭐 최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이게 수율이나 성능에서 어떤 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 리스크가 있죠. 네네.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사주죠. 그러니까 구매를 개런티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뭐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지만 그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게 자체 팹뿐만 아니라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일단 그 관련 인재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를 아는 인력들이 있어야지 그 파운더리나 이제 그런 협력사들을 뭔가 컨트롤할 때 좋죠. 근데 그러면 제조를 아는 반도체 인재라고 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어디 출신?
타이완의 어디 출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은 되게 이제 갈등이 생기겠네요. 우리의 고객사인데 네. 직원을 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요. 그거 알면서도 비즈니스 하는 게 이 냉혹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의 세계죠. 네. 그러게 재미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누구에게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에게는. 특허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팹을 만든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반도체 칩 자기네 필요한 것 자체에 설계를 하겠지만 특허 장벽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조 과정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네, 일단 반도체라는 게 예. 제조 원가가요. 우리가 보통 만약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머티리얼 코스트라고 하죠. 그게 보통 한 60%, 70%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코스트 비중이 높아서 70%, 80%까지 되죠. 거기에 뭐 필름류도 들어가고 유기물도 필요하고 네. 뭐 예전에는 백라이트도 필요하고. 근데 반도체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85%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도 않죠. 왜 그러냐면 IP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적재산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를 만들 때 네. 매출 원가, 네. 제조 원가는 요만큼이지만 네네. 이만큼이 무형의 IP 가격들이죠. 특허료. 네. 근데 특허를 가지고 다 라이센스를 해서 써도 이게 나중에 특허 괴물들이 막 걸어요. 그죠. 사실 그거 디펜스하는 비용만 해도 반도체 회사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을 안 해본 회사가 섣불리 들어왔다가는 그냥 코피 터지는 거죠. 얼마 전에도 뭐 하이닉스 상대로 미국에서 무슨 뭐 특허침해 조사 예비 조사 나선다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상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상시적이죠. 특히나 이제 램버스 같은 데는 뭐 한번 걸리면 굵직굵직하게 뜯기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로펌을 몇 개 만들고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고객이죠. 그래서 사실 그 테크 회사들 사이에 이 특히나 반도체는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그 그쵸. 영역의 특허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를 안 해본 회사가 들어왔다가는 정말 다 털립니다. 탈탈 털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짜 팹이라는 게 반도체 제조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그 아무나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건데 그럼에도 머스크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인수하는 거죠. 인텔 같은 인수요? 회사. 네. 돈 있으면 인텔 인수하는 게 제일 낫죠. 그 미국에서도 네. 인텔 다시 막 살리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보조금 막 더 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나요? 인텔 인수를? 뭐 일단 일론이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가 되면 인텔 인수를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죠. 아하. TSMC한테도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을 보면 인텔이 사실 선단 공정 쪽에서는 이야기만 있지 실제로 검증한 적이 없잖아요. 특히나 팹에 대해서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표가 되겠죠. 의문 부호가 따라 붙겠죠. 그 인텔은 과거에도 메모리를 철수했었고 경쟁 네. 요소에 뒤처져서 팹도 보면은 요즘 좀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다. 네. 이런 지적받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텔을 인수하는 거랑 아예 맨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랑 뭐 좀 저울질을 해보겠네요. 그렇죠. 뭐 인수를 하더라도 인텔보다는 뭐 대안이 없긴 하지만 삼성의 전용 팹이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나 TSMC의 전용 팹이 오히려 낫겠죠. 사실 인텔은 그 공정 쪽에 인력들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리프탄 이번에 이제 CEO나 전 팩게싱어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라는 게 인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나갔고 이게 경쟁력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50억 투자하면서 그 1.8나노 개발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드롭했어요, 최근에. 도저히 얘들 거 못 쓴다. 그래서 드롭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텔의 자체 CPU를 TSMC에서 만드니까 오히려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는 아직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조 역량이 제조 그만큼 역량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모든 걸 다 이제 내재화하는 걸 좋아하고 수직 계열화 하는 걸 이제 좋아하기는 한데 근데 앞에서도 보면은 전체 생산 가능한 게 뭐 20기가요?
그게 어떤 단위로 20기가였던 거죠? 아마 그 반도체가 사용하는 그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연산을 돌리는 기준. 아하. 예. 근데 근데 그게 앞으로는 몇 테라요? 일단 자기네들 쓸 것만 1테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1000기가와트. 근데 요렇게 이제 듣고 단순한 생각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앞으로는 훨씬 더 쇼티지겠네. 네. 수요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TSMC나 파운드리 같은 거 주식 사서 깔고 앉아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진짜 중장기 투자할 거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드웨어를 엄청나게 덜 쓰고 뭔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나온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하드웨어 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작년에 딥시크 때가 그랬었고 이번에는 터보컨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뭔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성장할 산업이라는 걸 알지만 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또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럼요. 노이즈에 또 휘둘리기 십상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멘탈 게임이죠. 아니 그렇게 팹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사실 삼성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완전 다른 쪽의 얘기고 파운드리. 네. 그래서 왜 파운드리 분사 가능성, 필요성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생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2나노에 대해서도 뭔가 의문 부호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파운드리에 있는 인력들이 되게 고급 인력이고, 그리고 고연봉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하고 떼서 당장 그 연봉이나 이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분사가 가능하죠. 대신에 전제 조건이 빅테크들 투자를 받아야 돼요. 아, 혼자 그냥 네. 홀몸으로 나가면 안 된다. 홀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빅테크들의 투자를 받고 뭐 향후 어떤 칩에 대해서 바인딩을 어느 정도 해놔야 되죠. 아하. 몇 년치 정도 물량 받아놓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어허.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아하.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저평가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네. 분할하는 건데,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사랑 나중에 또 이제 경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애플도 예전에 떠나갔다고 하고, 빅테크에 투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훨씬 더 멀티플도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거는 아직은 상상의 영역입니까? 네, 저 뭐 삼성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언급한 적이 없죠. 그냥 이제 반도체 검토한 적 없음. 뭐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검토 정도는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엄청난 또 결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파운드리도 계속해서 또 설비 투자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아예 빅테크 투자를 받아서 구글의 전용 팹, 테슬라의 전용 팹, 누구의 전용 팹 이런 식으로 가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시나리오는. 그래서 뭐 테일러는 테슬라 전용 팹, 뭐 애리조나에는 뭐 구글 전용 팹,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 보통 이제 뭐 그 EUV 기반의 어떤 첨단 팹 그러면 공장 하나에 한 30조 필요하다 그러면 빅테크하고 반띵해서 향후 한 5년치 물량 받아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팹을,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약에 자체적으로 짓는 게 테슬라가 성공을 한다. 네. 이러면 다른 기업들의 뭐 삼성이나 TSMC, 파운드리 가치가 막 떨어질 거예요. 와, 테슬라 직접 하니까 되네? 그럼 엔비디아도 한다라고 할 테고, 구글 알파벳도 그럼 우리도 직접 우리 팹 만들어야겠어라고 할 테고.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 자기네들 전용 팹 하고 싶을 텐데. 전용 팹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예 협력이 아니라 아, 자기네들 자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한다면.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네, 보시는 거고. 네. 근데 가장 현실성 있는 모델은 네. 전용 팹.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성공을 하고 또 삼성이 다른 기업과 또 전용 팹 만들어주고. 그렇죠. 거의 다리 8개 있는 문어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국적의 파운드리 회사가 있잖아요. 글로벌 파운드리즈.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그 10나노 미만을 포기했잖아요. 도저히 답이 없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네. 뭐 뉴스에서 이제는 맨날 뭐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뭐 1점 몇 나노 얘기 나오니까 10나노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맨날 책만 보고 막 이렇게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요. 네. 안 쉬워요. 네.
네. 그게 돈만 때려 넣는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당연히 그렇겠죠. 안 됩니다. 예. 당연히 뭐 장비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경험과 노하우, 인력, 특허. 네, 특허 걸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검토를 과연 안 해봤을까? 아마 그런 댓글이 있을걸요. 야, 머스크가 이영수 너보다 모르겠냐, 막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팩트들을 기반으로 보면 저거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오히려 샘 알트만의 이야기가 좀 더 현실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조 달러를 펀딩을 해서 네. 이제 TSMC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 참여를 시켜서 합작사 형태로 참여시키겠다. 대신에 운영은 니네들이 해라. 그러니까 전용 팹 그런 이야기죠. 네. 오픈 AI 전용 팹. 네. TSMC도 맡기고 삼성에도 맡기고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잖아요. 또 왜 반도체 투자를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삼성이라는 한 덩어리를 어떻게 나누면 기업 가치가 이 뭐라죠? SOTP, 네네. 예, Sum of the Part 방식으로 총량이 가장 커질 것인가? 또 이런 고민들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분사, 분할 이야기, 또 외부와의 협력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2026년이 이제 벌써 4월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AI에 대한 수요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겠고 반도체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 아닌가요, 지금이?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올 하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이제 하반기 한번 꺾고 갈 거라고 보는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상으로 봐도 이게 작년 9월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엽기저가 딱 9월부터 나오니까 3분기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게 확 이제 꺾이는 시점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EPS의 어떤 전망치에 대한 정점은 1분기에 나올 거고 결국 2분기는 멀티플 리레이팅 논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3분기부터는 좀 이제 취약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증가율, 캐펙스 증가율이 둔화될 거다. 왜냐면 올해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35%, 40%가 증가하잖아요. 예. 토탈 7천억 달러니까 그럼 7천억 달러에서 얼마나 더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내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그러면 둔화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영향을 줄 거다라고 봤는데 트럼프 때문에 다 스케줄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네. 네.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라든지 그거는 조금 증가율이 빠지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 올라야 되는 에너지가 다 소진이 안 되고 하반기로 이연되는 거죠. 지연되는 거죠. 네. 그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주가 측면에서요? 네, 주가 측면에서. 그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지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만 오를 자리에서 올라야 된다. 네.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르면은 결국에는 그냥 밸류에이션 높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고 끝난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26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참 좋을 거기 때문에 아니다. 27년까지는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26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고 제가 이제 뇌피셜일 수도 있죠. 뭐 사실 뭐 전문가로서 할 일 자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뭐 생각해 보면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 빅테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죠. 한 30% 됐죠.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나요? IT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중에서 올해 캐펙스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작년에 나온 데이터들 보면요. 올해 캐펙스 증가율 다 한 자릿수로 봤어요. 낮게 보는 쪽은 글로벌 IB들도 올해 캐펙스 증가율 3%로 보는 쪽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이 한 8에서 9% 봤어요. 근데 실제로 올해 35% 증가율 넘게 나왔죠. 네. 그러면 똑같은 거죠. 트럼프가 감세나 재정을 투입해서 빅테크들이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작년에 OBBA 같은 법안이 나오고 뭔가 SLR 규제나 이런 것들 완화를 더 해서 만약에 돈을 더 풀어서 빅테크 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얘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더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는 이제 물론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그게 이란 전쟁 전까지 가장 많이 기대했던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결국에는 AI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금 금리를 더 낮춰줘야 했고, 그러면 빅테크들의 투자 여력이 더 확보가 되니 반도체에도 계속해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논리.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걸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지정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늘 좀 약간 주제 넘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별 말씀을. 뭐 이제 베네수엘라 일단 마두로를 네. 축출을 시켰고요. 잡아갖고. 그리고 이제 이란을 건드려서 일단은 지금 미국의 어떤 전 세계 시장에서 에너지 주도권은 더 강해졌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호르무즈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셰일가스, 셰일 오일 사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산 셰일 오일을 쓰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고 있겠죠. 미국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인프라를 점점 더 바꾸겠죠. 기존의 구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그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게 더 저금리로 갈 수 있다. 저금리를 하려는 이유는 트럼프가 왜 저금리를 원할까요? 금리 낮은 거 좋아해서 그렇다? 저는 트럼프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예전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워터루 전쟁에서 보면 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뭐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보면 그게 금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영란은행이 그때 콘솔 채권을 3%로 딱 하니까 굉장히 싸게 전비 조달을 가능한 거고 프랑스는 농업 기반이다 보니까 금리가 되게 높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쳐들어가서 약탈하거나 현지 조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워터루에서 웰링턴 공작한테 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장이 AI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서 빅테크들이 더 빨리 투자를 많이 가열차게 해서 AGI를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한 다 작업이라고 보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약간 주제 넘는 이야기니까 다른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뭐 트럼프만 알겠으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인플레로 더 가지 않게 차단을 하고 그렇죠.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빅테크들의 투자가 더 늘어나게 해야 하고 사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니까. 거기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수혜를 이제 대만, 우리나라, 일본 같은 국가들이 누리게 되죠. 좋습니다. 그 시나리오 요즘 이제 예약 판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나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이야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